한 남자가 폐허 위에 섰습니다. 1919년 600년 제국이 무너지고 열강들이 시체처럼 쓰러진 나라를 찢어 나눠 가지려던 순간이었죠.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가 터키 땅 곳곳을 점령했고 모두가 이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그는 패잔병들을 모아 4년간 처절하게 싸웠고 결국 점령군을 모조리 몰아낸 뒤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동시에 지배한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15만 대군이 빈의 성벽 앞까지 밀어붙였고 지중해 전체가 오스만의 바다였으며 헝가리부터 이집트까지, 알제리부터 이라크까지 술탄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였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에는 역사책에서 잘 다루지 않는 어두운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적국에서 납치해온 어린 소년들을 세뇌시켜 최강의 전사로 키워낸 예니체리라는 노예 군단, 그리고 궁궐 깊숙한 곳에서 수백 명의 여인들이 술탄의 총애를 두고 목숨 건 암투를 벌이던 하렘까지. 이 잔혹하고도 강력했던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몰락했으며 케말은 그 잿더미에서 무엇을 건져 올렸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뿌리를 알려면 먼저 터키인들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들은 지금의 몽골과 중국 북쪽 지역에 살던 유목민이었거든요. 말을 타고 초원을 떠돌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7세기경에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카자흐스탄 근처까지 왔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중동 지역 가까이까지 오게 됐죠. 이 유목민 집단 중에서 11세기에 강력한 세력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셀주크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이끄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곳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슬람으로 개종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세력을 넓히다가 결국 당시 지중해 동쪽을 지배하던 거대한 기독교 제국과 충돌하게 됩니다. 바로 비잔틴 제국이었죠. 1071년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비잔틴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셀주크군에게 완패했거든요. 이 패배로 비잔틴은 터키 땅 대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이때부터 이 지역에 터키계 민족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셀주크 세력도 200년쯤 지나니까 여러 작은 나라들로 쪼개졌죠. 14세기 초 터키 북서쪽 구석에서 오스만이라는 이름의 군벌이 등장했는데요. 기록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600년 제국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스만의 후손들은 이후 100년 넘게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영토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죠. 당시 비잔틴은 한때 지중해 전체를 호령했던 위상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발칸반도 일부와 그리스, 그리고 터키 내 약간의 땅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1331년에 중요한 도시 하나가 함락되면서 오스만의 확장이 본격화됐고 1369년에는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도시까지 점령해서 한동안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스 북쪽의 세르비아와 불가리아까지 정복이 이어졌죠. 15세기 초에 잠시 내부 혼란이 있었지만 1451년 메흐메드 2세라는 젊고 야심찬 술탄이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메흐메드 2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1000년 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1453년 4월 그는 마침내 이 거대한 성벽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7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고 결국 5월 29일 성벽이 뚫렸거든요.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는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1000년 전 이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붙인 황제와 같은 이름이었죠.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수도가 됐고 900년 된 기독교 성당 하기야 소피아는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그리스 전역 발칸반도의 보스니아, 알바니아까지 연달아 정복했고 흑해 북쪽 크림반도에까지 손을 뻗었거든요. 그 뒤를 이은 술탄들도 확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와 레반트 지역을 차지했고 지중해의 제해권을 놓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싸워서 이겼죠. 1517년에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북아프리카 거의 전체가 오스만의 영토가 됐습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술탄은 단연 슐레이만 1세인데요. 1520년부터 1566년까지 무려 46년간 통치하면서 제국을 최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발칸반도 정복을 완성했고 1529년에는 유럽의 심장부인 오스트리아 빈까지 군대를 몰고 갔죠. 비록 빈 공성전은 실패했지만 유럽 전체가 오스만의 위협에 떨었습니다. 지중해의 섬들을 하나씩 빼앗았고 아라비아 반도와 이라크까지 영토를 넓혔거든요. 슐레이만이 죽을 무렵 오스만 제국의 영역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북쪽으로는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예멘까지, 서쪽으로는 알제리에서, 동쪽으로는 이라크까지 뻗어 있었거든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거대한 제국이었죠. 이런 대정복이 가능했던 핵심 요인은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보병, 기병, 포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당대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특히 예니체리라는 정예부대가 유명했는데요. 이들의 탄생 배경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오스만은 정복한 기독교 지역에서 어린 소년들을 강제로 데려왔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족과 고향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오직 술탄에게만 충성하도록 철저하게 세뇌됐습니다. 결혼도 금지됐고 오로지 전쟁만을 위해 살았죠. 잔인한 시스템이었지만 그 결과물인 예니체리는 당대 유럽 어떤 군대도 상대할 수 없는 최정예 전사 집단이 됐습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오스만은 16세기부터 약 200년간 유럽 기독교 세계와 끊임없이 충돌했거든요. 지중해 패권을 두고 당시 유럽 최강국 스페인과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 남부와 여러 섬들을 지배하면서 이슬람 오스만의 진격을 막는 기독교 세계의 방패를 자처했죠. 1565년 몰타 공성전, 1571년 네판토 해전 같은 대규모 충돌이 이어졌는데 400척이 넘는 배와 13만 명의 병력이 부딪힌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이 패배하면서 지중해 확장은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26년에 헝가리군을 격파한 뒤로 중부 유럽 지배가 눈앞에 보였거든요. 문제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었습니다. 1529년 첫 공성전에서 실패한 뒤에도 154년이나 기회를 노렸고 1683년에 드디어 15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빈을 포위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폴란드 왕이 이끄는 기독교 연합군이 구원하러 오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만 8천 기병의 돌격이 오스만 진영을 강타했고 오스만군은 완전히 괴멸당했거든요. 이 빈 패배는 유럽에서 오스만 팽창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오스만은 유럽 대륙에서 단 한 뼘의 땅도 더 얻지 못했죠. 17세기 후반부터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퇴의 원인 중 하나는 술탄들이 점점 나라 일에 관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술탄들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고 국정을 챙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 안에만 머물렀거든요. 특히 하렘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하렘이란 술탄의 여인들과 가족이 사는 궁궐 내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후궁들이 술탄의 총애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자기 아들을 다음 술탄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였죠. 실제 권력은 점점 대신들과 후궁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오스만 제국은 원래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로를 장악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오는 비단과 향신료가 오스만 영토를 거쳐 유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범선들이 오스만 영토를 완전히 우회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더 이상 육로 무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죠. 유럽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는데 오스만은 이런 변화에 뒤처졌습니다. 18세기가 되자 한때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오스만이 오히려 약점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적극적으로 오스만 영토를 빼앗기 시작했고 북아프리카의 총독들은 점점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18세기 말이 되면 알제리, 티니지, 이집트는 사실상 오스만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죠. 19세기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었거든요. 유럽 열강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를 지켜보듯 오스만의 영토를 노렸습니다. 1804년 세르비아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1821년에는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그리스를 지원했고 1829년에 그리스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1830년에는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고 러시아는 흑해 주변 영토를 계속 공격했거든요. 크림 전쟁 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오스만 편을 들어줬지만 그건 오스만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유럽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1860년대에서 1880년대 사이에 루마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가 차례로 독립하거나 자치권을 얻었죠. 1910년대 초에는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빼앗고 알바니아가 독립하면서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남은 오스만 영토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공공연하게 논의가 오갔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커졌고 청년 투르크단이라는 개혁 세력이 1908년 혁명을 일으켜 입헌 정부를 세웠지만 내부 분열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끌지 못했죠. 결국 오스만 제국의 최후는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914년 전쟁이 터지자 오스만은 러시아에 복수할 기회라고 보고 독일 편에 섰거든요. 갈리폴리 전투에서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중동에서는 영국이 선동한 아랍 반란으로 대부분의 영토를 잃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도 있었죠. 1918년 전쟁이 끝나자 승전국들이 터키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중동을 나눠 가졌고 그리스는 터키 서부를, 이탈리아는 남부를 차지하려 했죠. 600년 제국은 완전히 해체됐고 이제 터키 본토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그는 점령군에 맞서 저항을 조직했습니다. 1919년 5월 그는 아나톨리아 내륙으로 들어가 흩어진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콘스탄티노플에 남아있던 오스만 정부는 연합국에 협조하는 쪽을 택했지만 케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독립전쟁을 선포했죠. 초반에는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이 내륙 깊숙이 진격해왔고 케말의 군대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1921년과 1922년에 걸쳐 터키군이 맹렬히 반격했고 마침내 그리스군과 다른 점령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22년 10월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이 성립됐죠. 1923년 케말의 지도 아래 터키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됐습니다.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내륙의 앙카라로 옮겨졌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술탄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죠. 케말은 훗날 티르크인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타티르크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슬람 율법 대신 서구식 법률을 도입하고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고 아랍 문자 대신 라틴 문자를 채택하는 등 급진적인 근대화를 추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때 세 대륙을 호령하고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오스만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한 남자의 의지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죠. 지금의 티르키예 공화국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